오늘은 체제 이론, 이제 전통적인 행정 이론 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 행태 이론, 그다음에 체제 이론으로 넘어가. 우선 체제 이론에 대해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소개된 체제 이론에 대한 정의야. 어떤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의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옮겨 적었어. 체제 이론은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stems in general. 체제 전반에 대한 interdisciplinary 하다라는 것은 학제적 연구라는 거. 학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학문 분야를 관통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응용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끌어들여서 하는 연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융합 연구라고 생각하면 돼. 융합 연구. 학제적 연구야.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학제적 연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차용한다는 거. 차용해서 연구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하면은 with the goal of discovering patterns and elucidating principle. elucidating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혀낸다 이런 거. That can be discerned from and applied to all types of system. 모든 유형의 체제에 적용될 수 있거나 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원리와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체제 이론의 목적은. 그리고 all type system and all nesting levels in all field of research.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모든 네스팅 레벨이라는 것은 네스팅 레벨에 있는 모든 타입 오브 시스템. 그냥 왜 올 레벨이라 그러지 않고 네스팅이라고 그랬을까? 네스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거. 나는 지금 뭘 품고 있지. 그 다음에 나를 또 품고 있는 위에 어떤 상위 시스템이 있어. 더 큰 작은 시스템이 있고 그보다 큰 시스템이 있고, 큰 시스템은 그보다 작은 시스템 품고 있고, 큰 시스템보다 보다 큰 시스템이 있지.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시스템 품고 있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동을 품고 있는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 뭘까? 동. 구지. 구가 품고 있지, 그지? 구를 품고 있는 행정 시스템은 시를 품고 있는 거는 도를 품고 있는 거는 국가를 품고 있는 것은 세계,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모든 at all nesting level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그러니까 시스템은 저기 뭐냐면은 하위 시스템과 상위 시스템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상하위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시스템 이론이 우리가 첫 시간에 이론을 유형화시켰어. 분석 단위를 통해서 유형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론의 용도에 따라서 유형화시키기도 했어. 그러나 또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론의 적용 범위를 통해서 이론을 유형화시키기도 해. 적용 범위가 얼마나 크냐 이거. 그래서 굉장히 큰 이론을 갖다가 일반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적용 범위가 중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미들 레인지 시어리, 중규모 이론. 그 다음에 작은 규모, 작은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 소규모 이론. 이렇게 이론의 적용 범위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시킬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 이론을 갖다가 분류하면은 일반 이론이야. 여기 봐봐. 일반 이론인 거 알겠지? 모든 리서치, 모든 네스팅 레벨, all type 시스템이야. 여러분들이 체제 이론은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아니 뭐 은연중이기도 하고 또 명시적으로 체제라는 단어를 많이 써. 행정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 국제체제.
이런 체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리고 또 우리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투입, 산출, 전환, 뭐 환류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체제 이론의 용어야. 체제 이론. 이 체제 이론은 그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핵심적인 관심이 뭐냐 하면은 조직의 생존과 안정적 유지에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 조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체제라고 단어를 바꿔서도 상관없어. 체제. 조직이나 체제의 생존과 안정적 유지는 영어로는 스테빌리티야. 생존은 서바이벌이고. 그러니까 체제의 서바이벌과 스테빌리티, 안정성,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이해하려고 해. 체제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가장 큰 지향점은 뭐냐? 생존과 안정성이야. Survival and Stability야. 체제는 생존과 안정성보다도 더 체제한테 중요한 건 없어. 체제는. 그 생존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이냐를 관심을 가져. 체제한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체제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을 가장 생존과 안정성에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은 환경의 불확실성이야. 환경의 불확실성. 환경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체제가 생존하기 어려워. 생존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체제는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는 통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체제 이론의 관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관심은 조직의 생존과 안정적 유지에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조직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원시 사회로 넘어갔을 때 다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원시인들은 제일 원시인의 삶을 위협하는 게 뭐였을까?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 그냥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불확실성이야. 언제 비가 올지 내릴지 모르고 언제 음식이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기후가 막 변해. 그 기후를 그 환경의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 적응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적응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통제하는 거야. 보다 더 적응보다는 통제가 훨씬 더 체제가 환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통제지. 적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유목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축을 풀어서 가축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풀이 말라버려. 그래서 가축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축들을 끌고 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적응이야. 예를 들어서 통제는 어떻게 하냐? 겨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뜯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게 이게 통제야. 훨씬 더 인간도 체제거든. 체제 이론에서는 인간도 체제로 봐. 인간도 체제,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를 다 체제로 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체제로 봐. 조직도 체제지만은 생물학적 유기체 이런 거를 다 체제로 본다. 그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적응보다는 통제야. 어쨌든지 간에 체제 이론의 관심은
조직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축소해서 줄여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는지를 그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체제 이론의 분석 단위는 우리가 분석 단위를 그 얘기를 쭉 하면은 전통적 행정이론에서는 조직이라 그랬어. 분석 단위가. 의사결정론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어. 체제 이론은 전체로서의 체제야. 조직도 하나의 체제지. 조직도 하나의 체제고 그 조직은 전통적 행정이론에 관심 가졌던 조직도 하나의 체제야. 근데 체제는 조직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다 커버해. 그리고 인간도 생물학적 유기체도 체제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체제 이론의 분석 단위인 전체로서의 체제는 전통적 행정이론이 분석 단위인 조직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전통적 행정이론의 분석 단위인 조직은 체제 하나에 불과해. 이런 면에서 체제 이론의 일반 이론적 성격이 강한 거야. 모든 조직, 집단, 생물학적 무슨 유기체 이런 거를 다 포함을 다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제 이론의 특성 또는 전제 5가지 특성과 전제가 있어. 첫 번째는 상호 연관성. 이러한 5가지의 전제에 입각해 있어. 체제 이론. 체제 이론은 이런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첫 번째 특성 혹은 전제, 상호 연관성이야. 영어로는 interrelations 또는 어떤 사람들은 상호 연관성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체제 이론의 특성 중에 하나로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 다 같은 말이야. 엄밀히 보면.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은 체제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체제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들로. 인간의 몸이 하나의 체제라고 얘기했어. 인간의 몸은 여러 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루어져 있어. 뭐 간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부분들이 체제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 상호 의존한다는 거. 한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상호 의존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한 부분의 활동은 다른 부분의 활동과 연계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상호 연관성이에요. 상호 연관성. 체제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상호 연관성. 그다음에 순기능성은 영어로는 functionality라고 얘기해. functional. 역기능은 영어로 dysfunction이라고 얘기해. dysfunction. functional 그러면은 순기능적 기능을 한다 이런 거. 조직의 부분과 그 부분들 간에 서로 연관돼 있다 그러는데 부분들의 연관성은 조직의 전체 기능에 기여할 경우에만 의미를 인정받아. 만약에 부분이 또는 부분들 간의 연관성이 조직 전체의 목표와 순기능하지 않고 역기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해. 우리의 인체의 비유로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우리 전체 기능, 체제의 목표는 뭐라 그랬지? 핵심적인 목표가 생존과 안정성이라 그랬어. 안정성 내지는 안정성 유지. 영어로 되면 survival and stability라고 했어. 우리의 한 부분이, 인체 한 부분이 인체 전체의 생존과 안정성의 유지에 기여하는 한 그 부분은 의미를 가져. 만약에 인체의 생존과 안정성의 역기능을 유발할 경우에 해악이 될 경우에 어떻게 돼?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거세돼야 돼. 그렇지? 이게 나중에 이제 큰 의미를 가져.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 개인의 활동은 인정받는다는 거. 개인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목표는 무시돼도 상관없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어. 응? 개인의 가치나 개인의 동기, 개인의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 이론은 조직 전체를 체제를 생물학적 유기체로 봐. 아까 얘기했어. 생물학적 유기체. 체제를 생물학적 유기체로 비유해. biological organism. 생물학적 유기체.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유기체의 특성은 뭐냐면은 조직의 구성 요소나 전체 조직의 구성 요소나 전체 조직의 조직의 구성 요소나 구성원의 욕구 목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거나 우위에 있는 욕구나 목표를 갖는다는 거야. 조직 전체는. 조직 전체의 목표가 있잖아. 하위 부분의 목표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나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가치,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의지 이런 것들은 부분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나 의지보다도 와 구분되고 개념적으로 그거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개념이야. 자, 우리가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비유를 들면은 우리 인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간의 목표는 뭐지? 해독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목표야. 그거나 근데 인체 전체는 어떤 걸 목표로 삼다 그랬지? 생존이야. 생존이 우위에 있니? 해독이 우위에 있니? 그렇지. 생존이 더 우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행정이론에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 간의 관계로 보면 어떻게 돼? 조직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어떤 개인의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더 조직 전체의 가치나 개념, 목표들이 더 우위에 있는 개념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제는 목적지향적인 존재다 이거. 목적지향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거야. 체제 이론들은 상호 연관성을 전제한다는 것은 조직의 부분과 다른 조직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 조직은 목적지향적인 존재다 이거. 조직의 또는 체제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라 그랬지? 생존, 안정성이라고 했어. 안정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테빌리티는 오더야. 오더 영어로. 질서. 질서가 안정성이야. 같은 말이야. 생존이나 질서와 안정성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한다.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진화도 목표야. 체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학교 체제의 목표는 뭐지? 응? 뭐 교육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그래. 그러나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뭐와 관련돼 있냐면은 뭐와 관련돼 있을까? 국가 발전? 더 체제가 학교 체제든 정부 체제든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 체제의 생존과 안정성과 관련돼 있다. 학교에서 왜 열심히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그렇게 교육 안 시키면은 학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과 안정성하고 연계돼 있다. 그다음에 개방성은 뭐냐면은 체제가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체제가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모든 활동들은 생존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제공 외부 환경과 관련 지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체제의 활동은 체제의 생존에 필요한 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공급하는 외부 환경과 연관 지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체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가 있어. 폐쇄 체제는 환경과 교류를 전제하지 않는 시스템이야.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환경을 생각할 필요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는 항상 공급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개방 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체제는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래서 개방 체제는 한테는 개방성이 중요해. 개방 체제한테는.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체제는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하는 외부 활동과 끊임없이 연계돼서 활동을 해야 돼. 개방 체제는. 폐쇄 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에너지와 자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는 거 뭐냐면은 체제 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스템은 폐쇄 체제일까 개방 체제일까? 개방 체제야. 이걸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많아. 체제 이론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 교과서에서 뒤에서 딱 보면은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는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폐쇄 체제 같은 경우에 개방성은 특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오로지 개방 체제의 특성만이 될 수 있는 거지. 개방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체제 이론은 폐쇄 체제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야. 개방 체제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거야. 그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생물학적 유기체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왜 폐쇄 체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까? 개방 체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위해 가지고 폐쇄 체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다.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 체제 이론은 개방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폐쇄 체제가 아니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 체제 이론의 5번째 특징, 개방성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체제 이론은 개방 체제를 전제로 하는구나. 개방성을 중요한 체제의 특성으로 생각하는구나. 요거는 좀 나중에 넘어가서 하고. 체제 이론에 우리가 이제 기원이 있어. 의사결정론의 기원은 행태 이론이 찾는다 그랬어. 그지? 체제 이론의 기원이 있는데 체제 이론의 기원 2가지야. 하나는 구조기능주의와 하나는 일반 체제 이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면은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제 스트럭처럴 펑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더크하임, 파슨스, 머튼, 알몬드 이런 사람들이 구조기능주의자들이야. 이 네 사람이 다 사회학자야, 사회학자. 체제 이론은 사회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 다 사회학자. 이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연구 질문이 뭐냐? 2가지 질문이 있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회체제. 이 사람들이 관심이 드는 게 사회학자니까 사회체제겠지? 사회체제가 구성하는 개인들은 계속 출몰을 하잖아. 그지? 한 세대가 지나면은 몇 세대가 지나면은
다른 세대로 채워지잖아.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잖아, 그지? 다른 구성원들로 채워진다고. 사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체제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냐, 이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 그럼 체제가 막 흔들릴 수도 있지 않냐? 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된단 말이야. 사회 구성원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체제는 그대로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그 사회 체제 성격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부 체제, 하위 체제. 그 부분이야, 부분. 하위 체제는 부분이야. 하위 체제는 전체로서의 체제의 생존과 안전성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이거. 어떤 방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제 생존의 필수 요건, 체제 부분들 간의 관계, 환경 변화에 대한 체제 적응 등에서 찾아.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겠어. 우선 구조 기능주의의 대표 이론가 그러면은 이분이야, 이분. 탈콧 파슨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야. 지금은 돌아가셨어. 우리가 지금 행정학 시간에서 행정학 이론 시간에 배우는 그런 학자들은 살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 이분은 어떤 사회 체제이든 여기서도 이제 이 체제 이론은 사회학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끼겠지. 우리는 이걸 정치 체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어떤 체제든 생존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네 가지 기능적 요건이 있다, 이거. 기능적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 기능적 요건이 있다. 그 요건을 네 가지가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이 네 가지로 제시해. 그 요거를 첫 글자만 이렇게 모아서 A길이라고 표현해요. A길. A는 뭐지?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어떤 체제이든 생존하기 위해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라 그랬어. 생존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어댑테이션은 뭐냐? 체제는 생존을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방 체제를 말하는 거야. 여기도 체제 이렇게 쓰지만 이 사람은 뭘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지? 개방 체제. 개방 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체제와 환경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을 갖다가 정의라고 그래. 연결하기 위해서. 체제가 외부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체제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확보하는 거지. 두 번째, 목표 달성은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체제든지 간에 목표가 있단 말이야. 가정도 체제로 봐. 가정이 추구하는 목표,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학원이 추구하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체제 내 활동으로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더 짧게 얘기하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활동. 이렇게 할 수 있어. 통합이라는 것은 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확보해서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부 안정성을 유지하는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야. 만약에 인체의 간이 해독 기능을 수행 안 하고
소화 기능을 수행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지. 생존을 위협하는 거지. 그러니까 체제의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거야. 너는 해독 기능만 해라 이거. 딴 기능 하지 말라. 너 딴 기능 수행하면 안 돼. 네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야.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부분에 대해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 거야. 그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부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얘가 서로 체제들 구성 요소들 간에 이렇게 조종하는 기능. 통합하고 조종하는 기능. 이런 거를 이제 다 통틀어서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형태 유지라는 것은 쉽게 해서 하우스키핑이라고 보면 돼.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은 갈고 닦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청소, 하우스키핑 청소 아니야. 그지? 메인티넌스 하는 거야. 메인티넌스. 그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 체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체제 행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이거 좀 잘못 써졌네. 체제 내 행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 선풍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선풍기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름도 치고 이런 걸 갖다가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 체제 내 행동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어떤 기능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간이 계속 해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지? 뭔지 모르지만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건강 체크업도 할 수 있고 건강 체크 결과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은 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뭘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형태 유지라는 거. 근데 이런 행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와 규범이야. 규범에 따라서 어떤 규범에 따라서 질서나 규범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야. 사회 규범이 있고 사회 질서가 있잖아. 그 질서에 따라서 그 행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야.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예를 간단히 들면은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잖아.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차가 쓰잖아. 그지? 응? 파란 신호등 앞에서는 가지. 그지? 그게 바로 질서고 규범이야. 그런 질서나 규범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이 자동차의 소통이 계속 그런 규범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지? 경찰관들이 신호등 위반하면은 딱지를 떼는 거지. 그게 바로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라. 알겠어? 너 이해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기능이 이게 필수 기능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체제에 어떻게 되지? 목표 달성을 못해.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목표 달성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 그랬지? 생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네 가지 목표는 첫 번째 두 가지 적응, adaptation and goal attainment는 체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기능으로 규정을 해요. 탈코트 파슨스 얘기다. 그다음에 통합과 형태 유지는 체제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으로 규정을 해요.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응을 잘하고 목표 달성을 잘해야 된다. 체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과 체제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고 형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네 가지 기능을 어떤 체제이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기능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학 연구의 과제는 뭐냐면은 그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체제의 구조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 적응 기능은 어떤 구조가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이 담당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 사회학의 핵심 연구하죠. 우리 인체에서 정과 관련되는 그런 구조와 과정은 뭐가 있을까? 정은 뭐라 그랬어? 체제와 환경간을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그랬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응? 응? 환경과 만약에 대학 총장이, 인체에 비유할 수 있지만 대학 총장이 요새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펀드레이징 하는 거. 외부에 막 돌아다니면서 학교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또는 기부금을 받아오는 거. 그게 뭐니? 적응이야, 적응. 적응. 환경과 연결시켜서, 체제와 환경을 연결시켜서 체제가 필요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만드는 그런 활동이야. 우리도 인체도 만약에 거기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인체도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거든. 적응이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는 코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 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입과 코가 없으면은 에너지 공급 못 받잖아. 그지? 공기도 마실 수가 없고 필요한 음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적응이야, 적응. 적응과 관련된 기능. 그러면 적응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뭘까? 과정인가 뭘까? 이걸 밝혀내는 것이 사회학의 핵심 연구 과정인 거야.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경우는 또 향상시키는 거 관련되는 기능, 구조와 과정도 있겠지? 부분도 있겠지? 그다음에 제약하는 것과 관련되는 구조와 부분도 있겠지? 적응을 향상시키는 기능은 뭘까? 적응을 제약하는 기능은 뭘까? 있을 수가 있지, 그지? 있을 수가 있지. 그래, 필수 기능을 어떤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향상시키고 제약하는, 이거 다 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근데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체제의 구조와 부분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근데 체제 중에서 필수 기능이 있는데 그 필수 기능을 제약하는 그런 암적 요소도 있겠지. 그것도 밝혀내는 것이 사회학의 연구 과제라는 거. 그거 필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구조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 인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가 막히면 어떻게 하지? 그 숨을 쉬기 힘드니까 그걸 향상시켜야 되잖아. 향상시키 뭐야? 뭐 코를 풀든지 아니면 재채기가 나오든지 이런 거지. 이해돼? 그 체제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지만은 그거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안정화 기능과 효율성 증진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그 체제의 어떤 한 기능의 과도한 변화는 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대. 예를 들어서 적응 기능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지. 적응 기능을 너무 이전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수행해. 이것도 변화지. 너무 부족하게 수행해. 이것도 변화지. 변화는 두 가지지, 그지? 적절하게 수행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잘 수행해. 너무 못 수행해. 이것도 변화야.
적절하게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잘 수행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못 수행하게 되는지 그걸 변화야. 변화는 체제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뇌 기능과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체제 생존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 네 가지 기능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는 체제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거야. 네 가지 기능 말고 두 개로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지. 효율성 기능과 안정화 기능 간의 불균형이 발생 시 체제는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야. 체제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 불균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인체 생각하면 병들지. 병든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관료제 병리현상 이런 거 들어봤어? 왜 한계라고 안 그러고 병리현상이라고 얘기하지? 거기서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알아채야 돼. 이 사람 병리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체제 이론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여줘. 여러분들 이름 머리가 돌아야 돼. 자, 병리현상 얘기한 사람이 머튼이야. 로버트 머튼. 관료제 병리현상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머튼이야. 여러분들 관료제 병리현상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깊게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목표와 수단 대치 뭐 이런 거 있어. 그게 머튼이 얘기한 거. 머튼이 체제 이론가랍니다. 체제 이론가들은 병리라는 단어를 써. 체제의 생존 요건들 간에 서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체제가 병들었다 이거. 병들으면 고쳐야 되잖아, 그지? 고치는 것도 뭐지? 고치는 노력을 뭐죠? 너무 과대하게 수행한다, 어떤 기능을. 과소하게 수행한다. 그럼 어떻게 돼? 적절한 수준으로 바꿔줘야 되지. 이것도 변화지. 그래? 그래서 변화가 요구된다는 거야. 변화는 뭐니? 기능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복원시키는 노력. 다르게 표현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적응을 통해서 균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갖다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체제 이론가들이 잘 쓰는 단어가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퀴리브리엄이야.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그지? 이퀴리브리엄. 쉽게 표현하면 밸런스야, 밸런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 네 가지 기능이 A 길이라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구조 기능주의자들은 제시를 했다고 그랬어. 사회 체제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뀌는데도 사회 구성원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사회 체제가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리고 하부 체제는 전체 체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체제 생존의 필수 요건이 있다 그지. 필수 요건들을 어떤 구조와 부분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체제가 사람이 바뀌는데도 체제가 존속된다는 거. 어떤 특정한 역할을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 기능이 있잖아. 네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A기라는 기능을 구성원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와 부분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체제가 존속된다는 거. 사람은 바뀌어도 어떤 구조와 부분이 그걸 수행한다는 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구조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도
사회 체제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인체로 돌아오면은 인체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받았어.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했어. 부품은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런데 간 이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다시 기능을 잘해. 잘 살아. 그 사람이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간 기능을 바뀐 구조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 부분들 간의 관계, 환경 변화에 대한 체제 적응 등에서 답변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거와 다 관련돼 있어. 자, A길 중에서 체제 부분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거 뭐지? 통합.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체제의 적응과 관련되는 게는 어댑테이션. 이런 데서 답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A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네 가지와 다 세 가지와 관련, 체제의 필수 요건, 체제 부분들과의 관계, 환경 변화와 적응과 다 관련돼 있어. A길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루드비그 폰 버틀람피, 일반 체제 이론이야. 이 사람은 일반 체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야. 체제 이론의 기원이 되는 구조 기능주의와 일반 체제 이론이 있는데 그 후자인 일반 체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버틀람피야. 이분은 생물학자야. 생물학자. 정치학자, 행정학자가 아니야. 생물학자야. 이분이 이제 기여한 게 뭐냐면은 모든 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 우리가 처음에 체제 이론의 정의 얘기했어. 모든 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나 패런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 발견하려고 그러면 발견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용어가 개념이나 방법론이 필요하잖아. 그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체제의 공통적으로 일반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용어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게 이분의 핵심적인 기여야. 다시 말해서 시스템 관점에 시스템 이론의 토대를 형성하는 개념을 제시했어. 어떤 개념이냐? 첫 번째,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 여러분들 많이 쓰는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 버틀람피 교수가 제시한 개념. 폐쇄 체제하고 개방 체제를 구분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폐쇄 체제는 환경과의 교류를 전제하지 않는 시스템이야. 그런 체제야. 영어로는 self-contained 시스템이야. self-contained라는 것은 자급자족하는 거야. 자급자족. 모든 걸 다 갖춘 시스템이라는 거야. 환경과의 교류가 필요 없어. 그리고 에너지가 체제가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 환경과의 교류가 필요 없는 거지. 공급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체제의 기능에 생존과 체제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벌초기계라고 얘기했는데 벌초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가 다 폐쇄 체제. 자동차, 에어컨, 다 이런 것들. 모든 기계. 이게 다 폐쇄 체제야. 에어컨.
모든 걸 다 갖춘 시스템 아니야? 그지? 전기만 꽂으면 되는 거지. 전기 꽂는다는 건 뭐야?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는 걸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꽂아 놓으면 돼. 그지? 전원에 꽂아 놓으면 돼. 전원을 통해서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고 있어. 새로 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기계들 다 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뭐가 외부로부터 계속 공급되고 있지? 휘발유가 계속 공급되고 있어. 그렇게 전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에 반해서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교류를 전제해. 체제가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체제는 끊임없이 환경과 교류해야 돼. 얻어내야 돼.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생물학적 유기체. 여기서도 뭐지? 딱 알아야 되지? 체제 이론은 개방체제를 전제하고 있어? 폐쇄체제를 전제하고 있어? 개방체제.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을 할까? 버탈람피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방체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폐쇄체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로맨이라 그래. 허수아비 개념을 갖다가 끌어서 가지고 대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체제 이론 자체가 개방체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밑에 깔고 전개되는 이론이야. 체제 이론가들은 폐쇄체제를 개념을 도입했지만은 그런 실제 그 체제에 대해서 폐쇄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도입했냐? 개방체제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거야. 이 폐쇄체제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부 효율성을 유지하는 거야. 내부 효율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조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돼 있어. 야,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기계를 만드는 장인은 뭐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 기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제일 관심이 있어. 효율성. 기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냐?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적게 들이고 더 기능을 잘할 수 있게 만들지? 이런 거야, 그지?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뭐 이런 기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오지 않냐? 효율성이야, 내부 효율성. 효율성인데 개방체제는 생존이야. 최고의 목표가. 효율성도 뭐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야. 아까 그랬어. 생존을 위해서 4가지 기능인데 4가지 기능은 효율성과 안정성과 관련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 효율성과 안정성도 결국 생존과 관련돼 있다는 거. 겁나?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이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은 내부 균형이 중요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려고 그래. 자동차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 트랜스미션, 뭐 기타 등등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돼? 내부 균형을 절묘하게 이루는 거야. 절묘하게 이루는 그 배합점을 찾아내는 거야. 내부 균형은 영어로는 인터럴 이퀄리브리엄이야. 엔진에 비해서 트랜스미션이 너무 크다. 균형을 못 이루는 거지. 그러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 부분들 간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많아. 최적의 균형점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엔지니어들이 또는 그 엔지니어링 그 기계 설계자들이 잘은 모르겠어. 아마 제일 관심을 갖는 건 그런 걸 거야. 이 부품들 간에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지. 그 체제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지. 균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균형이 체제 잘 만들었어. 부품들 간의 균형을 잘 유지했어. 그런데 어느 한 부품이 망가져가지고 균형이 깨져. 그럼 어떻게 되지? 체제는 병든 거지. 어? 그러면 균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 회복하는 노력을 뭐라 그랬지? 변화라 그런다 그랬지. 어? 균형이 깨졌다. 그럼 뭐지? 병들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개방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항상성이야. 이 영어야. 호미오스테시스 또는 호미오스태틱 이퀴리브리엄.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체제 이론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이 항상성이란 뭐냐 하면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력들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동적 균형. 동적 균형. 여기서 동적이라는 것은 다이내믹하다는 거야. 다이내믹 이퀴리브리엄이야. 다이내믹 이퀴리브리엄이라는 것은 균형은 균형인데 균형을 이루는 부품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야.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하고 B라는 부분이 10과 10의 크기로 균형을 이뤘어.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겨서 A라는 부분의 힘이 20으로 변했어. 그러면 동적 균형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B도 20으로 가는 거야. 계속 변해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동적 균형. 정적 균형이라는 것은 그게 그 수치가 딱 고정돼 있다라는 거야. A와 B의 비율이. 동적 균형은 변화해 나간다. 그래서 동적 균형을 맞추고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과 에너지의 지속적인 교환을 하는 것을 갖다가 교환하는 활동을 갖다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체제가 죽거나 붕괴되는 그런 자연 법칙을 말해. 엔트로피. 체제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자원이 불충분해서 체제가 붕괴되거나 죽게 되는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면 모든 유기체에는 엔트로피를 피할 수 없겠네? 그지? 피할 수 없어. 모든 유기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엔트로피는 언젠가는 모든 유기체로부터 공급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죽거나 붕괴될 운명에 가 있어. 그 붕괴되거나 죽는 걸 갖다가 그걸 죽는 그런 현상을 엔트로피라 그래. 엔트로피. 그러면 엔트로피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도. 엔트로피는 죽는 거가 붕괴되는 거. 그것을 차단하는 활동도 있잖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라 그래. 한마디로 묶어서 하면 네겐트로피라 그래. 체제가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및 과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네겐트로피라는 것은 체제를 살려는 붕괴나 체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고,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야. 네겐트로피.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뭐지? 체제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 넘어가면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 간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고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지속적인 교환을,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 간의 동적 균형을 이루려 노력하고 엔트로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활동을 수행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성은 뭐냐? 동적 균형 및
지속적인 교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다. 항상성을 우리가 폐쇄 체제에서는 내부 균형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 항상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성이 없어서는 체제가 생존을 유지하지 못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항상성이야.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야. 항상성이야. 항상성에 대한 관심이 넘어갔다는 것은 항상성은 뭐니? 내부 균형은 체제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이지. 항상성은 뭐야? 체제와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간의 균형이야. 그러니까는 항상성을 중요시하게 됐다는 것은 체제의 관심이 체제에 대한 내부 균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체제 연구가 외부 균형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체제의 요소들 간의 균형, 내부 균형 유지로부터 체제와 환경 간의 외부 균형 유지로 관심이 이전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터널 이퀴리브리움에서 익스터널 이퀴리브리움으로 관심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폐쇄 체제는 환경은 어떻게 본다 그랬지? 환경은 안정적이다. 환경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거지.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해. 그 다음에 체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상수로 봐. 환경이 상수면은 상수란 말은 뭐니?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체제에 대해서 함부로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가, 그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360일 기온이 다 20도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온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기온은 변수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그에 반해서 개방체제는 환경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환경을 변수로서 가정, 변수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체제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저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지? 체제는 죽거나 안정성이 질서를 잃어버려.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어. 전통적 행정 이론가들, 사이먼을 포함해서 베버, 테일러, 귤릭, 사이먼 다 폐쇄 체제적인 관점에 입각했다고 그랬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인트라 오가나이제이션, 폐쇄 체제적. 그들은 뭐냐? 환경은 상수로 봐. 환경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해. 일정하다 생각. 그들은 그러면 관심이 뭐지? 환경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것이 연구자의 관심이 안 되는 거지.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뭐지 그러면? 내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 내부 조직을. 내부 조직의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떻게 최적의 균형을 찾아내느냐. 거기에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조직을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몰두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베버, 테일러, 귤릭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의 내부 역학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어. 외부 역학이 아니야. 여기 내부 역학은 인터널 이퀴리브리움이라는 거야. 인터널 이퀴리브리움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관심 있는 가진 사람이 누구지? 내부 역학, 특히 의사결정 과정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사이먼. 앞에 있는 거는 베버, 테일러, 귤릭. 반면에 체제 이론가들은 개방 체제적 관점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체제 이론이겠지, 당연히. 이들은 환경을 상수로 보기 때문에 제일 연구의 핵심이 뭐니? 체제가 어떻게 환경을 통제하고 적응하거나 극복해 나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더 있지 않냐.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 생존과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인터 오가나이제이셔널 퍼스펙티브야.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체제 이론의 다른 용어 얘기했어. 뭐 네겐트로피 이런 걸 설명했어. 그다음에 또
체제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와. equifinality. 저걸 이제 동종국성이라고 번역을 해. 그게 잘된 번역인지 잘못된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기존의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혼란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해서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혼란을 줘 그러면. 혼란. 동종국성이 뭐냐면은 어떤 체제는 목표가 있다 그랬잖아. 어? 목표가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목표가 있어. 목표 없는 체제는 없어. 학교 체제 목표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교육. 교육. 그다음에 군대 체제의 목표는 국방 유지. 이런 거 아니겠어? 목표가 있단 말이야. 군대 체제가 국방 유지를 잘못했다 어떻게 되지? 신뢰하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학교 체제가 교육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구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학교 아무도 안 와. 죽는 거잖아. 생존하지 못해. 선생이 열심히, 선생의 목표는 뭐냐? 교수의 역할, 목표. 연구와 강의야.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강의를 제대로 못하면 선생은 죽어. 사장되게 돼 있어. 다 어떤 목표든지 생존과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런데 체제 이론, 동종국성이란 뭐냐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점은 다양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동종국성. 출발점도 다양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게 목표고 이게 스타팅이야. 자, 이거는 종국성이니 아니니? 출발 지점도 하나고 가는 길도 하나야, 그지? 이건 동종국성이 아니야. 동종국성을 equifinality를 그리면은 그림으로 나타나면 매트릭스가 가장 적합해. 매트릭스가. 여기에 목표라고 생각해봐. 출발 지점은 여기도 될 수 있고 스타팅 1, 스타팅 2, 스타팅 3, 스타팅 4. 그다음에 출발 지점이 다 틀리지. 틀린데 이 목표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개니? 무수히 많은 거지. 이 종국성이 포함하고 있는 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함의를 아는 게 중요해. 그 단어보다도. 저 말은 뭐냐면은 동종국성을 이것도 어떤 교과서 보면은 체제 이론의 특성, 전제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동종국성을. 우리가 5가지 얘기했잖아. interrelations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 말은 뭐냐? 체제는 목표지향적이라는 거. 그지?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one best way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니? one best way가 있다. 이거지. 이 도표가 말하는 거 one best way가 있다는 거. 이거는 one best way가 없다라는 거. equifinality가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있죠 네겐트로피라는 단어도 이게 그 단어의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런 단어를 쓴 거로부터 체제 이론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전제를 알 필요가 있거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 아니야, 그지? 체제가 엔트로피 과정을 불가피하게 가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야. 그 네겐트로피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체제는 생존을 추구한다는 목표 지향성과 죽는 것을 두려워해. 죽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고 생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 그 뭐냐면 성장에 대한 태생적 지향점이 있다는 거. 에너지와 자원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건 뭐지? 이게 지나치게 많이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과잉이 돼서 갑자기 몸무게가 커질 수도 있어. 성장한다는 거야. 성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어? 네겐트로피가 의미하는 바가 그게 더 중요한가? 인기 파이널리티가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한가? 인기 파이널리티의 함의는 뭐냐? 체제는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고 원 베스트 웨이는 없다라는 거. 네겐트로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체제는 목표 지향점과 성장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저기서 목표는 생존으로 바꾸면 돼. 생존 지향성과. 생존하기 위해서 네겐트로피가 벌어지는 거야. 그지? 활동이. 네겐트로피라는 활동은 뭘 함축하고 있냐면 성장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긴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 이거야. 체제 이론의 은유와 지향가치. 어떤 이론이든 간에 많은 이론들이 은유가 있어. 은유. 메타포라 그래요. 영어로. 메타포. 은유를 활용을 해. 은유가 뭐냐 하면은 어떨 때 은유를 쓰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일상대에서 많이 써. 은유라는 거. 복잡하게 뭘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너무 설명하면 복잡해. 그럴 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게 그게 은유야. 여러분들 TV에 보면 이렇게 단어 설명하는 거 있지. 무슨 상대방은 그 단어에 대해서 몰라. 낱말풀이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구 이런 게 나타나면 상대방한테 지구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상대방이 그 설명을 듣고 그 단어를 찾아야 돼. 지구라는 단어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 있잖아. 지구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냐?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더 헷갈리잖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동그란 거. 동그란 물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은유야. 은유. 알았어? 그게 은유라고. 체제 이론은 어떤 은유를 쓰냐? 체제를 뭘로 빗대냐? 체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상호 연결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런가? 상호 연결돼 있고 연관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니?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고 개방성을 갖고 있고 이걸 또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딱 한마디로 정의해버려. 생물학적 유기체 비유. 전통적 이론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전통적 행정 이론은 조직이 뭐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 테일러는 뭐라고 설명할까? 기계로 와. 기계. 조직은 기계다. 메타포야. 알았어? 호던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을 뭐라고 설명하냐? 한마디로. 사회체제다. 이렇게. 사이먼은 조직이 뭐냐? 설명하잖아?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잖아. 조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그게 바로 메타포야.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거든. 체제, 생물학적 유기체. 그러면 복잡한 설명 안 해도 돼. 체제, 조직은 뭐냐? 기계다. 그러면 금방 이해될 것 같아. 기계다. 사회 시스템이다. 의사결정 기구다. 이게 바로 이제 메타포야. 체제 이론가들이 쓰는
메타포가 생물학적 유기체. 체제는 뭐냐? 생물학적 유기체다 이거. 이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이 메타포로부터 체제의 지향 가치가 나와. 생물학적 유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생존이야. Survival Imperative. Imperative라는 걸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틀려. Imperative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는 요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필수사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상주의라 표현하는 게 제일 나아. 생존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메타포로부터 오는가? 이게 체제 이론의 지향 가치야. 생존 지향 가치. 생존성. 생존을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행정이론 모두의 이론이 지향하는 가치 다 틀리다 그랬어. 응? 전통적 행정이론은 지향 가치가 뭐지? 효율성 또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 체제 이론의 지향 가치는 생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물학적 유기체로부터. 그 다음에 조직 오가나이제이션 임페러티브야. 조직 지상주의. 조직 지상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조직 우선주의라고 얘기했어. 우선 또는 우월주의. 조직 우월주의라는 것은 체제 우월주의하고 같아요. 체제 우월주의. 집단 우월주의. 전체는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 조직지상주의라는 개념이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거로 오지만은 체제 이론의 5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거하고 연관되어 있을까? 순기능성, 그지? 목표 지향성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 어? 그지?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생존 지상주의는 어떤 가치를 또 체제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냐면은 성장 지향성.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성장 지향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성장한다. 우리가 그래서 저런 말 나오지. 대마불사. 왜 대마불사지? 키워놓으면 안 죽는다 이거. 대마불사. 키워놓으면 안 죽는다 이거. 생존하려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성장 지향성을 파생해. 또 생존 지상주의가. 그 다음에 조직 지상주의는 조직 우월주의라고 그랬어. 조직이 우월주의 때는 우선. 조직 구성원 또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건 뭐니? 도구주의와 결정주의를 낳아. 부품은 뭐지? 조직 전체 도구라는 거죠. 조직 구성원은 뭐지? 조직 전체 도구에 불과하다. 부분의 역할은 조직 전체의 역할. 조직의 결정주의라는 것은 부분의 역할, 부분의 가치, 부분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역할, 목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도구주의하고 비슷한 개념이지. 간의 역할은, 간의 기능은 인체 전체의 기능에 의해서 목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간의 가치는, 간의 목표는 인체 전체의 목표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간의 가치는 인체 전체 가치에 기여할 경우에만 인정받는다는 거. 간이 다른 해독 기능 말고 다른 기능, 이상한 기능을 수행한다. 안 된다는 거. 부분의 가치는 전체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개인의 가치는 조직 구성원의 가치는 조직 전체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조직
전체의 가치에 기여할 경우에만 어떻게 돼? 개인의 가치는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좋은 거로 이해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런 거 있잖아요. 이탈 행동 이런 단어 들었지? 쟤는 이탈했어. 군기를 어겼어. 이탈했어.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 그렇게 그런 지적을 받게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조직 중심주의라는 것이 조직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 가치 이런 거를 많이 말살하겠지. 체제 이론이. 사실 체제 이론은 독재자들이 쓰기 딱 좋은 이론이야. 독재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니네들 모두 다 희생돼야 돼. 이런 논리를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 전체를 위해서 니네들이 희생해야 돼. 마지막으로 가겠어. 이 체제 이론을 정치 체제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참, 일반 체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설명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빼먹은 게 이거야. 투입, 변환, 산출, 환류. 이게 버틀람피가 제시한 개념이야. 투입은 뭐지? 환경으로부터 체제로 유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말해. 변화는 체제로 유입된 에너지와 자원을 처리하는 거야. 체제 내에서. 어떤 안에서. 이걸 이제 그다음에 산출은 체제 내부에 변환된 투입을 환경에 배출하는 거야. 뭐 그냥 그대로지. 환류. 환류는 뭐냐면 체제가 목표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이 체제에 보내는 신호야.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 환류가 되는 거. 그런 신호는.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목표를 향한 경로에서 이탈했다. 이거는 부정적 환류가 되는 거. 환류에는 긍정적 환류, 부정적 환류가 있다. 긍정적 환류는 체제가 목표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고, 목표를 향해서 경로를 향한 경로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는 부정적 환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화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변환과 관련된 거야. 체제로 유입된 에너지 자원을 처리하고 변환시키는 거야. 처리하는데 뭐니? 처리하려고 그러면 구조와 과정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처리 시스템, 처리하는 거. 체제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제의 구조와 과정을 보다 분화되고 전문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걸 갖다가 분화라고. 영어로는 이걸 다 얘기하면 투입은 인풋, 변화는 스루풋이라고 얘기해. 스루풋. 왜 스루풋이냐? 체제가 있으면 여기 인풋이 있잖아. 인풋. 이게 전제 체제이지만은 여기에 이것을 처리하는 그 기구를 여기 통과된다 그래서 스루풋이야. 이게 변환이야. 요거 내보내는 것은 아웃풋. 아웃풋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뭘로? 피드백.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투입, 산출, 피드백 이런 단어들이 다 버틀람피 일반 체제 이론으로부터 원용된 용어다. 마지막으로 이 체제 이론의 일반 체제 이론의 개념인 투입, 변환, 산출, 환류를 체제 이론 분석들을 통해서 정치 과정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데이비드 이스턴. 이 사람이 Political System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1953년에 썼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오기도 전이지. 선생님도 나오기 전이었어.
이 사람은 political 시스템은 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지지와 요구는 인풋에 해당하는 거. 지지가 요구가 이거를 정치 기구에 투입을 해. 정치 기구는 지지와 요구를 처리해야 돼. 처리하는 것을 내보내는 것을 산출을 갖다가 정책으로 규정을 해. 정책은 환류돼서 다시 뭐니? 지지와 요구로 돼.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긍정적 환류의 원천이 돼서 뭘 하게 되겠지? 지지라는 투입을 하는 거고. 정책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은 부정적 환류의 원천이 돼서 요구로 들어오겠지. 그지? 이 네 가지 이 개념과 통해서 모든 정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정책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지?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일자리 창출 정책 뭐 이런 거. 일자리 창출 정책 이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일자리가 없다고 그 지지하고 요구가 들어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 요구를 갖다가 행정기구에서 어떤 행정기구에서 처리를 했어.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어. 그 정책을 집행했어. 근데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 불만족한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지지와 요구의 투입으로 환류가 돼서 계속 이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체제 이론은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큰 분석 틀이야.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메꿔야 되지? 구성원? 연구자. 체제 이론이란 분석들을 활용해서 어떤 정치 과정, 정책 과정을 분석하려는 사람이 메꿔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낸 적 있어. 무슨 당시에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예를 부동산 정책을 정책의 과정을 체제 이론의 네 가지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써 나가야 되는 거. 왜 그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정책은 어떻게 또 계속 변화되고 있는지. 계속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만족한 사람이 있고 불만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환류돼서 인풋으로 투입된단 말이야. 그걸 또 처리하는 걸 갖다가 또 다이내믹스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하는 거. 그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구가 관련해 있고 그 행정기구에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 반대하는 세력은 뭐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규명해 나가는 거지.